네, 공산당과 국가의 관계를 한번 공산당의 강령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련입니다. 1903년에 러시아 사회민주당 강령입니다. 짜르 체제를 타도하고 노동계급이 권력을 수립할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강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산당 선언과 독일에서 공산주의자 요구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848년 막스의 공산당 선언은 유럽의 일반적인 거죠. 유럽의 공통적인 공산당에 관한 것들인데 독일과 관련돼서는 독일 공산주의 요구라고 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당 강령은 바로 이게 어, 일반적인 공산당 선언과 그다음에 러시아의 특유한 조건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제국주의국가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세계 경제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불황에 빠져 있고 자본주의는 이제 노동 생산성이 증가되는 임금 노동에 더욱 의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악화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생산 수단의 집중이 가속화돼 더 적은 자본가에게 부가 몰리면서 독점 자본이죠.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급투쟁이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계급은 갈수록 의식화되고 사회주의 운동 역시 국내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사정과 자본주의 발전 정도가 달라 혁명의 구체적인 과제는 나라마다 다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떤 혁명의 보편성이 있지만 나라마다 또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러시아에서 자본주의는 지배적인 생산 양식이지만 노예제에 기반한 과거의 잔재들이 더 악랄한 착취를 보장하고 전면적인 노자 간의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 아직도 봉건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전면적인 투쟁이 아직 전면화되지 못했다. 왜? 이 봉건제의 모순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노동자의 해방을 탄압하고 야만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즉 노동계급의 최고의 적은 짜르 체제다. 그래서 이 짜르 체제가 이러한 봉건제와 그다음에 자본제죠. 어쨌든 이러한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최고의 적이 이 러시아 자본가가 아니라 짜르 체제다. 국가 권력이다.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당면한 목표는 짜르를 타도한 거죠. 그래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에서 구성되는 단원제의 의회에 권력을 집중하고 민주적인 공화국을 수립하는 거다. 모든 노동자, 농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짜르 체제, 황제 체제를 타도하고 공화국 체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권력 집중적인 단원제, 상하원이 아니라 하나의 의회를 만든다. 공화국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부르주아 일반 민주주의죠. 양심의 자유, 모든 특권의 폐지, 만인의 평등, 교육받을 권리, 소수민족의 보호 자결권,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권리, 법관의 선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여행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개인과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할 것이다. 이런 일반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에서도 이런 일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자본주의에서 이런 일반 민주주의를 보장합니다. 그 외 상비군의 폐지. 이 상비군 직업군인은 봉건주의에서는 귀족들이죠. 귀족들의 군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상비군을 폐지하고 시민군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군, 시민군의 설치. 종교를 인정하지만 종교가 정치와 교육에 개입하는 걸 금지한다. 왜냐하면 종교가 지배에 돌리기를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과 급식, 의복 제공, 직접세를 폐지한다. 직접세는
이 소득이죠, 소득. 소득에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소득과 상속에 대한 누진세 도입 등을 주장했다. 사회민주당은 이제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8시간 노동제, 휴제, 야간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부녀의 유해 작업 금지,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권리죠. 작업장의 아녀 여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자본가가 부담하는 노령연금, 산업재해의 보상, 사회보험, 그다음에 자본가에 의한 임금 공제 금지, 자본가가 벌금을 때리는 걸 금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표까지 포함한 공장에 대한 감독,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동 분쟁 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아직 러시아 사회민주당 즉 소련의 공산당이 권력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같이 써놓고 있습니다. 강령은 자영농을 수탈하는 데 이 활용되고 있는 농노제죠. 그리고 이 농노제는 자본가에 대한 계급 투쟁이 전면화되는 것을 억압하고 있죠. 그리고 이 농노제의 완전한 소멸, 그래서 봉건제도죠. 봉건 특권의 무상 폐지. 무상 폐지라는 거는 귀족들이죠. 귀족들의 특권을 무상으로 몰수한다는 거죠. 농노의 완전한 해방, 봉건제 폐지와 농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지역의 농민위원회, 소장료 삭감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러시아 사회민주당은 정치 경제적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모든 혁명운동을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무정부주의 운동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혁명운동을 지지하고 반대로 지배계급과 관련된 지배계급이 추진하는 개혁 조치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아,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권하기 전이고, 그래서 집권하고 나서의 최초의 1919년 소련 공산당 강령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집권하고 난 공산당의 강령은 당연히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이 프롤레타리아트,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빈농, 그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와 같은 처지에 있는 빈민들이죠. 광범위한 빈민들, 거의 프롤레타리아 같은 처지에 있는 이러한 피지배 계급의 지지를 받아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 독재와 대비되는 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부르주아는 소수의 독재인데 우리 프롤레타리아는 다수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의 독재를 한다는데 사실 이 독재가 아니라 다수가 민주주의를 통치하니까 독재가 될 수 없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노동자 민주주의, 혹은 소비에트 민주주의. 이게 중요합니다.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민자치를 보장한다. 소비에트 권력은 노동계급 국가임을 선언하며 자본가들이 특권을 복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자본가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이들의 투표권이죠. 이들의 투표권도 참정권도 당분간 제한한다. 그죠? 자본주의적 잔재를 말소시킨다.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자 민주주의라고 썼네요. 자본가들이 노동자와 빈농, 여성과 소수민족, 소수 종교들에게 형식적으로 선언했던 것과 달리 노동자 민주주의는 자유와 권리,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소비에트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분리하는 걸 반대한다. 입법부 중심으로 권력을 통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와 민중도 분리하는 걸 반대한다. 이거는 이제 민중이 의회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민중이 의회를 해임할 수 있다, 소환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고. 이를 위해 선거구를 지역별이 아닌 산업과 공장별로 재조직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구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하죠. 그 지역의 명망가, 자본가들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산업별, 공장별로. 공장별로 투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겠죠. 이런 게 중요하다. 노동자와 농민이 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구를 한다.
노동자의 군대가 편성되고 있는 병사는 병사는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 이 군대도 따로 군대 투표구도 합니다. 병사들끼리 모여서 투표를 하죠. 이럴 경우에는 병사들의 대표, 그래서 하사관이나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훈련과 선출을 통해 노동자 출신 지휘관을 양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짜르 체제에는 귀족 지휘관이죠. 그래서 지배계급의 지휘관인데 이제 피지배계급인 노동자 출신의 군 지휘관을 양성한다. 혁명에 참여했던 대도시에 조직된 노동자들이죠. 이러한 노동자들을 우대한다는 것. 자산가보다 우대한다. 농민보다도 노동자를 더 우대한다는 것. 파리 꼬미의 교훈에 따라 소비에트의 모든 구성원들은 단순화된 공적 업무에 일정하게 참여해야 하고, 그죠? 어, 공적 업무를 돌아가면서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무를. 순번제를 통해 공무 경험을 쌓아 관료의 폐해를 투쟁한다. 이 공무죠. 국가 사무를 직업적으로 하는 이런 관료를 두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국가의 사무를 하면서 이 관료가 생기는 걸 막는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소련에서는 그러지 못했죠. 결국은 직업적인 관료들이 생기면서 관료의 폐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 출신의 판사를 선출하고 노동 조직이죠. 노동자들이 이 사법부를 감시하고 대학 입학의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르주아 지배계급으로부터 종교를 분리를 해서 종교와 부르주아가 자본가가 결탁하는 걸 막고 다만 종교를 탄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무종교의 자유도 보장하고 또 이 유물론이죠. 무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선전도 보장한다. 소련은 일단 시장 체제를 배급 체제죠. 사회주의 이 배급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화폐를 바로 폐지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화폐 대신에 배급 징표죠. 배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세금이죠. 세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또 국유 소득을 증대한다. 당분간은 생산력의 발전에 주력하고 그렇죠. 사회주의가 되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산력을 발전을 주력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소련에서 신내부 경제이죠. 신경제 정책, 내부. 그래서 국가가 일부 자영업자나 일부 민간 기업을 허용하거나 혹은 국가가 직접 공장 같은 걸 만들어서 생산력을 발전시켜. 수공업자들은 개별적인 수공업자를 협동조합으로 편성해서 생산력을 높이죠. 공동으로 원자재를 구매하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판매하게 하는. 그래서 이 수공업자들을 몰락을 예방하면서도 수공업자를 협동조합으로 해서 개인적 소유가 아니라 집단적 소유로 점차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은 경공업일 텐데 대공장의 중공업과 보완하도록 한다. 그래서 노동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이 상호 보완한다. 도시와 농촌이 상호 보완한다. 자, 은행을 국유화하고 노동자들이 이 경제 계획과 경영에도 참여하게 하고 국영농장, 국가가 소유하는 농장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 혹은 지역이죠. 집단 농장, 협동조합 농장들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혁명 직후에 이 강령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61년 프루시초프 시대죠. 소련 공산당 강령을 보겠습니다. 프루시초프는 1952년 공산당 강령 수정에 관한 문건이죠. 이걸 제출했고, 스탈린은 소련의 사회주의에서 경제적 문제들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사회주의에서 현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 법칙, 그 공산주의에 이행할 전제 조건을 어,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후르시포는 이제 스탈린 사후에 스탈린주의자들과 권력 투쟁에서 승리를 했고 1956년 20차 당대회에서 후르시포는 스탈린을 비판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새로운 강령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강령 초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이고 전당적인 토론을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했고 61년 강령은 후르시포에 진행된 스탈린 체제에 대한 비판을 반영했습니다. 61년에 전면 개정된 세 번째 강령은 혁명 이후에 20여 년이죠. 20여 년. 20여 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그 20여 년 내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1986년에 1961년 강령을 일부 다시 수정을 합니다. 61년 강령은 규약과 강령을 따로 제정했고 규약에 따르면 소련 공산당의 지도에 의해서 소련에서의 계급투쟁이 이제 사라졌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였다. 따라서 소련 공산당은 단순히 노동계급이 아니라 소련 전체 인민의 당이 되었다. 그죠? 자본주의가 완전히 잔재가 소멸해서 노동자 자본과 구분이 없다. 소련 공산당은 사회적 정치 조직의 최고 형태로서 소련 사회 전반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산당 내에 파벌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전환은 인류의 발전 경로이다.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서 공산당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사회주의로의 전환의 필요성, 러시아 혁명의 역사적 중요성, 그다음에 세계 사회주의 체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노동계급의 세계적인 혁명운동, 민족해방운동, 부르주아와 계량주의에 대한 투쟁, 평화공존과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공존이라는 것은 미소 공존을 말하는 겁니다. 소련이 그 수소폭탄까지 가지면서 더 이상 미국의 위협에 겁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대등하게 미국과 공존하면서 평화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미국과 전쟁을 한 북한, 조선과 대만을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과 조선이 이러한 후르시프의 평화 공존, 미소 공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어, 그 사회주의 진영 내의 주도권 다툼이 되면서 중소 분쟁이 됩니다. 공산주의를 모든 인류를 위한 밝은 미래다. 그래서 그 과제로서 물질적, 기술적, 경제적 발전, 인민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발전, 민족관계의 발전, 사상과 교육, 과학문화의 발전, 사회주의 국제협력 등을 강조하고 기타 집단주의 원칙이죠. 이런 도덕적 원칙, 그 개인의 책무, 솔선수범, 동지적인 상호 지원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된다죠. 그래서 이거 민주주의, 스탈린 시대의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스탈린 시대에는 당대회나 중앙위원회나 당의 공식적인 대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어. 민주주의가 훼손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소비에트와 노동조합, 대중조직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참여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이제 정치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물론 이것을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제한이 되죠. 그거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국가보안법 등이 있습니다. 간첩죄 이런 거 있겠죠. 각종 사회 보장은 그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의무다. 그래서 소련의 경험은 사회주의가 인민을 위한 것임을 증명했다는 거고 국가는 대중을 단결시키고 각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공산주의가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공산당은 전체 소련 사회를 지도하고 인도한다.
노동계급의 혁명이 성공하느냐, 그죠? 성공하느냐. 그 방법은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 섞을 수 있고, 의회적 방법과 의회 밖의 방법을 변증법적으로 섞을 수 있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하나의 투쟁 형태에서 조건이 바뀔 때,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이 맞았는데 어떤 비평화적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이 조건이 바뀌었을 때 투쟁 형태를 재빠르게 잘 전환할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람시도 이걸 얘기했죠. 유럽에서는 점진적인 진지전이 중요한데 비상시국에는 러시아 혁명과 같은 기동전을 해야 되는데 진지전에서 기동전에게 재빨리 전환할 수 있는 정당의 탄력성, 그죠? 그게 바로 사회주의 정당이고, 그리고 소비에트죠. 노동자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이 투쟁 조직이 항상 이 당과 함께 존재해야지만 평화적 투쟁에서 이러한 비평화적 투쟁으로 잘 넘어갈 수 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회혁명의 일반 원칙은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각 나라의 특성과 관습에 따라 혁명의 조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가진다. 그죠? 각국의 공산당은 자주적이고 자신들의 지배적 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노선을 만들어간다. 과거에 뭐 소련식 혁명이죠. 러시아식 혁명을 다른 나라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노동계급과 그 전유인 막스레인주의 정당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회혁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계급과 전체 인민 그리고 민족적 이해에 부합한다. 그렇죠. 혁명을 일단은 평화적으로 하는 게 맞죠. 자기 자신의 목숨과 동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비평화적 혁명을 원칙으로 혁명을 평화적으로 하고 싶어요. 다만 지배계급이 이거를 폭력적으로 대응할 때 불가피하게 폭력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주의과 자본주의과의 평화공존, 미소 공존을 말하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 내의 계급투쟁과 제3세기의 민족해방투쟁에 좀 더 우호적과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가 평화 공존하면, 그죠?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공산주의를 덜 탄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내 공산주의자들이 덜 탄압받기 때문에 계급투쟁과 제3세계에서 민족해방투쟁에 좀 더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노동자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안 데모크라시, 프롤레타리안 데모크라시 이렇게 되는데 전체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민주주의다로 전환된다. 노동자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민주주의. 왜냐하면 이제는 사회주의에서 자본 계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자본가 계급과 구별되는 노동자 계급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한 자본주의를 어, 청산할 경우에는 이 노동자, 자본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노동자 민주주의지만 이제 자본주의가 청산돼서 더 이상 계급 대립이 없는 조건에서는 노동계급만 말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체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전환된다. 또 프롤레타 독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민의 국가, 노동자 국가 아니라 전체 인민의 조직으로서 국가는 공산주의의 완전 승리가 실현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 프롤레타 독재가 끝났다. 이 부분도 중국의 모택동이죠. 1인 지배, 조선의 김일성 1인 지배에서 이 1인 지배를 후르쇼프가 비난하면서 1인 지배를 바꾸라고 했는데 조선이나 중국에서는 자기네는 아직도 프롤레타 독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프롤레타 독재의 기준을 소련 후르시프는 적대 계급이 소멸한 걸로 하지만 중국이나 조선의 같은 경우는 이 대외적인 제국주의 침략이죠. 제국주의 침략이 남아있는 한 프롤레타가 독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사회주의 법치도 중요하죠. 사회주의 법치의 핵심은 공산당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적인 선출과 소환, 공개재판, 배심제, 사법 절차, 민주주의 집중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숭배. 개인 숭배는 레닌주의의 집단적
지도 원칙에 반한다고 명시했죠. 왜냐하면 스탈린 숭배가 문제됐기 때문에 아, 명백히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 숭배를 금지한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죠. 중국 공산당도 어느 개인도 당 위에 있지 않다. 그죠? 어느 개인도 당 위에 있지 않다. 정치 구권은 세 차례 연임할 수 없다. 독재나 장기 집권을 막고 중앙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3분의 1 이상 교체, 세대 교체를 말하는 거죠. 이것들을 어, 구조화시켰다.